예, 저희가 중편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편으로 들어가면,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도표화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와 우로 나눠지는데, 공산당이 가장 좌측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당, 그 다음에 자유당. 자유당이라는 게 보통,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해방 직후에 자유당이 가장 우파 정당이었습니다만, 일반적인 국가에서 이제 리버럴 파티, 뭐, 이런 구분에 따라서 보면 자유당이 이제 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부터의 이제 자유를 말하는 거니까. 또는 이제 사회당과 보수당의 이념적인 성격을 약간 뒤섞어서 만들어 놓은 정당이 자유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당, 그 다음에 구구정당 이렇게 나누십니다. 뭐 나치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2차원적 구분을 보면 이렇게 십자적인 좌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권위적이고 좌파다 그러면 이제 공산당, 그 다음에 약간은 자유적이고 좌파다 그러면 사회민주당, 사회당, 그 다음에 우파인데 자유주의적이다 그러면 이제 자유당, 권위적이고 우파다 그러면 보수당이나 구구정당,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 각 정당별로 구체적인 어떤 그 성격을 보면, 첫 번째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당의 주요 관심사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부의 격차입니다. 이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충족된 사람에게만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회에 보다 많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서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시켜야 한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럽 국가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당과는 충분히 구분이 되는 개념이고요. 주로 사회민주당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사회당이긴 한데, 사회주의이긴 한데, 보다 이제 복지에 좀 더 방점을 찍고 복지 중심적으로 이제 가는 정당을 말하는 거죠. 그 보통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요. 국가나 관료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개입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중도적인 개념이라는 게, 자유시장 경제는 추구하되 극도의 개인적인 자유를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나 관료가 뭐 보통 이제 보통은 보수주의 정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필요할 경우에 국가나 관료가 개인의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데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당은 그런 개입을 이제 배척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당입니다. 보수당은 자유당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보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통적 질서 속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제 가정의 권위를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당과 보수당의 공통점은 서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가장 공통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당이 있습니다.
보수당은 자유당에 대해서는 반대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보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약간은 국가를 더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노조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 관련 시위, 뭐 불황으로 인한 이제 복지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시위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약간 배척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통적 질서 속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권위를 존중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강 정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과 보수당의 공통점은 이제 서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빼고는 그 좀 더 규제, 전통, 질서를 강조하는 정당이 보수당입니다. 그래도 극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우정당이 있는데 극우정당은 대체로 신파시스트라고 불리는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구파시스트는 다 죽었으니까요. 나치나 뭐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당은 망했고 끝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철학적인 기반을 두고 나온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후반에 그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사회가 방만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동 차원에서 새롭게 이제 그 극우 정당이 탄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실업난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국 이민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또 유색 그 밖에 유색 인종들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고 뭐 저 사람들이 우리의 이제 복지 예산과 우리 어떤 그 일자리들을 갖다 갉아먹는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정치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죠. 대체로 이제 신파시스트라고 불리고요. 이들은 이제 낭비적 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비능률적인 국가 관료주의를 비난하고 또한 이제 인종차별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이민자, 무주택자,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 동성연애자, 미혼모 등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반대하고요. 동시에 이제 차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다 뭐 장애인도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 극도의 효율을 중시하고 그 조금이라도 이제 어떤 사회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을 극도로 차별하는 이런 정책을 주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극우 정당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당이 있습니다. 유럽 정치에 있어가지고 1970에서 80년대에 등장한 녹색당은 1988년 독일에서 사회민주당과 최초로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회의 물질적 요소를 배격을 하고 그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를 강조를 합니다. 특히 녹색당은 환경과 국제평화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부패 척결에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당이 개입을 안 하는 분야가 없죠. 이건 어떻게 보면 유럽만의 특징이 있네요. 뭐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모두 다 결부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환경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나 이제 에너지 문제 등으로 파생되는 것, 그 다음에 탈원전 이런 거를 자기들의 주요 이슈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적인 방점을 찍다 보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실제 각 국가들마다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실에 따라서 이제 뭐 탈원전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못하는 국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는 그 탈원전을 했습니다. 왜냐면 스위스가 원자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애초에. 스위스는 어떤 나라냐면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하는
발전원은 뭐냐면 수력입니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전력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 한 68%가 수력 발전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워낙 그 산지인데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낙차가 큰 계곡도 많고 이러니까 그쪽에 이제 수력 발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수력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딱히 그렇게 원자력 같은 거 잘 안 해도 그렇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기 10% 정도니까 그냥 가스 발전소 한 두세 개 세우면 그냥 그걸로 해결을 볼 수 있으니 굳이 뭐 원자력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쿨하게 관뒀던 건데 문제는 스위스는 그렇게 쿨하게 관뒀는데 이거를 본 이제 다른 국가들이 그 스위스는 저렇게 관뒀다더라. 우리도 관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혹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이제 스위스의 얘를 갖다가 끌고 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안 좋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뒤 관계 안 돌아보고 그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아, 우리도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저 오디오가 지금 빠져 있었는데 지금 발견했거든요. 그 아마도 온건 다당 체계. 제가 이제 이거 뭐 영상을 좀 체크하다가 오디오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마이크 라인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어디부터 이게 스톱 이거 소리가 안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기 양극적 다당 체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장 같은 경우도 그냥 쭉 읽어왔던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양극적 다당 체계 3개 이상, 3개 이상의 다수 정당들이 선거 경쟁에 참여해서 어느 한 정당도 독자적으로 집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한 가운데 2개 이상의 정당들 사이의 연립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 체계가 양극적 다당 체계입니다. 다소 경쟁적이고 그 비슷한 성격의 정당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거리가 멀고요. 스펙트럼 이념적 분포도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이제 제3세계 국가들에서 보통 이런 게 나타나는데 단순히 이제 이념적 거리가 먼 것뿐만이 아니라 종족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이나 종족이 다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거의 다른 나라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같은 나라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권적 정당 체계라는 게 있는데 복수의 정당이 존재하고 선거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선거 자체가 일단 자유선거가 아니고요. 정권 교체 없이 한 정당이 그 지속적으로 집권하는 정당 체계를 말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통일 말레이 민족 기구나 또는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전에 이제 꼴까르당 같은 경우가 뭐 이런 거죠. 패권적인 정당 체계 하에서의 이제 그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당 체계인데요. 정치 체계에 있어 가지고 한 정당만이 존재하는 정당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정당은 전체주의적인 이념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정당 이외에 다른 어떤 집단과 정당도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권은 그냥 그 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나 나치, 파시스트 이런 것들이 중심이고요. 일당 체계에는 주로 독재 정치와 결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독재하려고 오늘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이제 그 트림 같은 게 좀 올라와가지고 중간에 자꾸 바람이 끊어집니다. 가스가 올라와서 하여튼 이제 독재하려고 일당 그 체계를 하는 거니까 뭐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여튼 이제 요건 여기서 끝났고 잠시만요. 저희가 뒤이어서 바로 선거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되게 애매하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면 한 30분 정도 접어들었으니까 아까 저희가 45분 50분씩 50분씩 두 번 했으니까 시간이 애매한데 일단 30분 정도만 더 하고 저희가 요거 4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이제 5강은 저희가 휴일이다 공휴일이다 보니까 추석 연휴였죠. 그래서 5강은 원래 휴강이고 그 6강은 저희가 이제 그 감상문을 위해서 다큐를 제가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큐들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이제 감상문이나 그 다큐를 사실 감상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 다큐 내용을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재밌었다 어쨌다 이런 감상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큐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이거를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라든지 또는 해당 국가의 어떤 그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느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리포트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형태로 리포트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사항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리 영상 올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6강은 그렇게 다큐를 올려서 다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7강에서 다시 선고론을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늦어도 내일까지는 다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고 10월 15일까지는 다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무분별한 민원 때문에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솔직히. 민원 좀 그만 넣으세요. 저한테 좀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 민원을 넣고 그러세요. 하여튼, 선거론 들어갑니다. 제 1강, 선거란 무엇인가. 사실 4강에서 선거론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빨리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4강에서 선거론 들어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론이 4강에서 일부 다르고 7강, 8강 아마 이게 분량이 좀 많아요. 선거론이. 그래서 이제 다른 PT보다 이거 뭐냐? 다른 PT보다 선거론의 분량이 많습니다. 61페이지잖아요. 다른 PT는 보통 15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론만 가지고 한 8강, 9강, 10강, 한 10강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거의. 선거론에서 워낙 다양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론만 가지고 꽤 오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작하는 거를 좀 텀을 좀 두려고 그 여유 간격을 좀 뒀던 건데 뭐 할 수 없죠. 뭐 급하다고 하니까 빨리 올려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누가 교수인지 모르겠네요. 선거의 기원과 의미, 이제 선거론이 들어갔습니다.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입니다. 그 대의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는 뭐냐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인구가 많으면 그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물어봅니까? 그래서 자신의 결정권을 대표에게 위임해서 국가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신하도록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만약에 선거제도가 아니라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뭐 트위터라든지 또는 SNS를 통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그 전자투표라는 형태의 그 투표를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인류가 찾은 제도 중에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분란이 적은 제도이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지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뭐 인정을 해야 된다. 아무리 선거가 미워도. 현실적으로 선거제도의 발전은 민주주의 역사적 발전 단계와 그 맥락을 같이 해왔으며 선거제도는 정치 과정 그 자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어떤 순수성, 순결성, 그 다음에 선거에 대한 절대성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지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거 못 믿겠다 이러고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뭐 정치나 뭐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선거 결과가 100% 순수하게 딱 들어맞는다. 이게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뭔가 약간 좀 석연찮더라도 그리고 뭔가 약간 실수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수의 결정이 이게 맞다 싶으면 그걸 존중하고 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의제도예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뭐 진짜 뭐 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가지고 나타나면 되는 거죠. 드러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진행상의 실수였거나 또는 오해였다면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넘어가라. 이게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도 상대가 승복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선거 결과는.
과거 이제 부시하고 엘고 사이에 그 선거가 있었을 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말이 맞냐, 재검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장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쯤 해라 그냥 그러고 이제 끝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 중재자로서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선거제도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단계와 그 맥락을 같이 해왔으며 선거제도는 정치과정 그 자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정답입니다. 선거의 어원, 엘렉션. 예, 선거의 어원은 라틴어에 뽑다, 선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일리즈에서 유래됐으며 이건 나중에 발음은 여러분이 좀 찾아보세요. 구글 같은 데서. 이미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선거제도가 존재해왔다. 그러니까 뭐 호민간 제도, People's Tribune이라고 하는 호민간 제도 같은 게 이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선거는 그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선거는 매우 제한적인 그 의미에서 선거제도였으며 만인이 모두 평등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 일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소위 그 여자하고 노예는 제외됐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있고 또 투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얻으려면 뭐 군 복무를 해야 되고 막 그런 복잡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7세기부터 왕성하게 표출된 사회계약론에 입각을 해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에 관한 참정권 논쟁이 대두됐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18, 19세기 근대 정치의 형성 과정은 바로 선거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정부 구성 및 체제 논쟁과 더불어 현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쭉 사회계약론이네 뭐니 하면서 얘기 나눴던 거 있죠. 그 과정 속에서 뭐 중상주의가 대두되고 이제 중간 상인 계급이 젠트리 계급이 귀족이 되고 싶고 그래서 참정권을 원하고 그렇게 이제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어떤 그 참정권이라는 게 그리고 뭐 사회계약론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게 천부인권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그 리더의 지배 주권, 국민 주권이었던 거고 뭐 이게 위임 관계가 있고 이런 거라는 식의 정리가 되면서 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가 바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욕구가 샘솟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총합하여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이 선택하는 거,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 집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선택의 한 가지 방법이다. 여기서 선호의 대상은 다양하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가치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정책이나 특정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적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헌법 어떤 저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헌법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몇 년을 이끌어 나갈 그 리더를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학적 개념이 있어가지고 선거라는 거는 다수의 그 단체 또는 조직에서 그 구성원들의 대표, 그러니까 지도자 또는 간부를 조직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정치학적 개념의 선거의 이제
오원입니다. 예, 선거의 이제 의미입니다. 선거의 기본 구성 원칙,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유권자의 선택 가능성과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거의 2대 구성 원칙인데,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후보자가. 또는 한 명이 나온다면 내가 마음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누굴 찍는지 그거를 갖다가 딴 사람이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거는 선거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자유가 보장된 선거가 아니다 라는 거죠. 유권자의 선택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최소한 양자택일의 기회가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쟁선거, 경선이라는 게 경쟁선거라는 뜻이거든요. 즉 경쟁선거가 이루어지는 선거는 민주주의이며, 경쟁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거는 독재,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유권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선거에서 후보자로 또는 유권자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찍든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이제 선거는 6가지 구성 요소를 지니게 됩니다. 첫 번째, 선거 제한, 이게 입후보 제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 경쟁,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서의 기회 균등, 네 번째, 선거의 자유, 다섯 번째, 선거 제도, 여섯 번째, 선거 결과의 한시적 유효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의 6가지 구성 요소들이고요. 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 자유, 평등, 참여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유, 평등, 참여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제도적 의미를 만족시키며 그 목적과 수단으로 작용하는 3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평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가 가능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유. 근대적 의미에서 자유는 개인 활동과 사적 활동에서의 독립을 통한 개인적 자유와 더불어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주권 행사를 의미하는 정치 활동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프리덤 이거의 끝이 아니라 여러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평등, 이퀄리티. 평등의 개념은 17세기 이후 유럽 사회의 사회 문화적 인식의 변화에 따른 자연법적 사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쟤도 빵 하나 먹는데 나도 빵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어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건 사회계약론상에서 좀 복잡한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평등의 개념적 구분, 사법적, 정치적인 평등.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 처벌을 받는 거에 있어서. 또 내가 잘못했는데, 또는 뭐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어떤 판결을 받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재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평등. 그러니까 신분제라든지 뭐 이런 게 인정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기회의 평등. 기회는 다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과거 조선시대 때처럼 양반이나 양민이 아니면 과거 시험을 칠 수 없고 뭐 이런 사회는 더 이상 아니어야 된다는 거고, 경제적 평등,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사실 경제적 평등이라는 말 때문에 몇몇 분들이 오해를 또 하십니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평등은 내가 노력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만큼 수익을 얻었는데, 국가가 야, 넌 요만큼만 가져 이러면서
야, 네 신분에서는 요만큼만 가져야 돼라고 강제하면서 수익을 나머지를 뺏어가는 이런 사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아닌 사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의 개념은. 그 다음에 이제 참여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정치적 자유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치적 참여와 직결된다. 그러니까 참정권. 이 참정권은 투표를 하는 권리, 그 다음에 내가 투표를 받는 입장, 예를 들어서 직접 입후보 해가지고 출마해서 그 피선거권자로서 이제 그 투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선출직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참여나 참정권은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결정체라고 논의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선거는 그 민주주의의 핵심 3요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작동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제도가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늘 시끄럽습니다. 뭐 투표를 제대로 했네, 그다음에 개표를 제대로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계속 싸웁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항상 소수의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떨어진 쪽이죠. 그것도 소수자들. 하여튼 시간 관계상 4강 하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5강은 휴강이었으니까 건너뛰고 연휴. 6강은 영상을 올리는 걸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상문을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다 계획을 해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본인 손해지 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